코리아 스타트 포럼 최민국 매니저라고 합니다. 오늘 ESG 세미나에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ESG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스타트업에서 어떻게 ESG를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세미나를 준비해봤는데요. 현재 코스포와 KCB는 이제 스타트업에 적합한 ESG 가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ESG 개념부터 스타트업에서 ESG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새롭게 알아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를 맡아주실 코리아 크레딧 뷰로 KCB의 최영일 노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게 된 KCB의 최영일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을 위한 ESG 가이드를 제가 발표할 거고요. 오늘 발표 주제는 이렇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KCB라는 기관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서 KCB에 먼저 대해 설명드리고, 또 ESG란 단어 자체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ESG의 개념과 동향, 그리고 이제 최근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 ESG를 스타트업에 적용시키기 위한 저희 KCB와 코스포의 노력, 그 다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내년, 내후년 장기적인 플랜으로 KCB는 스타트업 ESG를 어떻게 적용시켰으면 하는지 간단한 제안을 드리고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하기 전에 앞서서 제 개인적인 좀 얘기를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 회사에서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는데 저희가 올해 좀 길게 가져갔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국가에 있는 한 공단하고 저희 기관이 같이 해서 이제 중소기업들 이제 지원금 나가는 프로젝트에 실제로 평가하고 실사하고 뭐 이런 업무 용역을 수행했었는데, 뭐 당연히 일단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 기업이 그 지원금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잘 끌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재무적으로 당연히 평가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조금 의외였던 점은 공단에서 이제 실무자들끼리 얘기하면은 이제 재무적이지 않은 부분에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의 뭐 산업재해는 발생한 이력이 있는지, 뭐 임금 체불은 발생한 이력이 있는지, 그다음에 뭐 대표자의 뭐 세금, 각종 이렇게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당연히 기업이 영업이익을 잘 내고 매출을 꾸준히 내고 뭐 계속 살아왔던 기업에 대해서 지원금 나가고 기업이 투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그걸 넘어서 재무적이지 않은 포지션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메인 사이드로 넘어오는 시대가 됐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스타트업 계신 분들은 더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함께 고려를 할 거고, 뭐 비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포션이 넓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재해가 일어났는지, 뭐 폐기물은 얼만큼 나오고 있는지, 그다음에 뭐 직원들이랑 이슈가 없어서 뭐 노동청은 얼마나 갔다 왔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는데, 어쨌든 글로벌리하게 바라보면은 이제 ESG가 조금 트렌드가 되고, 이제 과거에는 이게 리스크 이슈도 있는데 이제는 경영 전략으로서도 이걸 좀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점에서 일단 먼저 화두를 던지고 시작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 소개를 드리면 저희 KCB는 이 18개 금융사가 연합해서 만든 회사고요. 과거에 이제 여기 계신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출 받으실 때 다 이제 신용평가 점수 보시죠. 뭐 900점, 950점 하던 점수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이런 저희 기업 평가 부서가 있고, 이제 나아가서 기업의 비재무적 리스크까지 함께 보는 이제 ESG 평가까지 하는 종합신용평가사의 저는 최영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제된 DB를 기반으로 과거에는 재무적인 DB를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기업을 바라봤다면, 최근에는 특히나 비재무적인 리스크, 이제 기업에 대해서 비재무적인 리스크, 가장 요즘에 글로벌하게 급부상하는 ESG 리스크를 중심으로 같이 기업을 판단하고 있고, 이 지점에 대해서 코스포랑 저희랑 같이 이제 진행했던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ESG가 어떻게 됐는지까지 조금 설명드리고 계속 발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뭐 이제 주섬주섬 오고 계신데 혹시 ESG 들어보신 분은 계신가요? 네. 다행히 다들 ESG란 단어 들어보신 것 같아서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과거에 그 몇 년 전만 해도 착한 기업이란 단어가 되게 화두였거든요. 그 특히나 식품에서 어떤 회사가 착한 기업이라는 단어에서 되게 유행했었는데, 일단 제가 ESG 업무를 한다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혹시 착한 기업 걸러내는 거 아니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이거 착한 기업이면 ESG 당연히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사실은 착한 기업이 ESG를 잘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역으로 전혀 잘하지 못하는 기업일 수도 있어서 사실 동치관계는 아니다. ESG를 잘한다는 게 그 기업이 착하다라는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단어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들 들어보셨다니까 알겠지만 되게 이 단어가 되게 직관적으로 만들어진 단어거든요. E는 환경을 뜻하는 E, S는 소셜을 뜻하는 S, 거버넌스를 뜻하는 G, 각 이제 헤드만 따서 이렇게 부르게 된 단어가 ESG인데, 사실 다른 이제 경영 시스템이나 경영 패러다임을 얘기하는 단어랑 조금 결이 다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이제 보면서 글로벌하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좀 보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경적인 측면에서 요즘에 뭐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탄소 배출량 이런 것들 기업의 화두가 된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테고, 저도 오늘 돌아봤는데 이제 기후테크 이런 것들 많이 이제 키워드로 떠오르는데, 과거에는 사실 기후, 뭐 지구 온난화, 온실가스 배출량 이런 것들이 사실 와닿진 않았는데, 지금 오늘만 해도 제가 스타트업 때 보니까 이 환경적인 이슈가 그 본인 기업의 생존 전략으로서 접근하시는 기업들도 꽤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ESG에서 말하는 E는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그 다음에 뭐 폐기물 배출량 하는 것들의 환경 부하 물질이 얼마만큼 나오는지가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셜에서는 여기 대표님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뭐 제가 최근에 봤던 인터뷰 중에 그런 건 있더라고요. 스타트업을 창립하고 성공할 때까지 노동청에 조사를 10번 이상 갔다 오지 않으면 자기는 대표로서의 역할을 똑바로 한 게 아니라고 그런 얘기가 있을 만큼 사실 인권관리, 노동관리 이런 것들이 과거부터도 힘드셨는데, ESG에서 소셜에서 기본적으로 직원관리, 인권관리는 당연히 포함되고, 뭐 비교적 여기 계신 스타트업들이 제조나 화학사 기반이 조금 적으시고 비교적 IT나 뭐 플랫폼 기반이 많으신 것 같던데, 그래서 조금 안전보건관리, 중대재해처벌법 여기서 사실 조금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되면서 IT 회사들은 비교적 이걸 적용을 적게 받겠거니 했는데, 잊을만 하면은 사실 과로사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그때부터는 사실 직접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받으면 뭐 안전관리, 뭐 이런 이슈들까지 사실 포함이 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S도 뭐 스타트업에서 조금 많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 사실 개인적으로 중소기업 혹은 스타트업을 제가 ESG를 키워드를 들이밀면서 가장 힘든 건 이 거버넌스인데, 거버넌스는 제가 뒤에서 더 좀 설명드릴 건데, 뭐 여기 이사회 의사결정 구조, 그다음 윤리, 기업 윤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조금 총체적인 넓은 의미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스타트업에 적용하기는 제가 제일 힘들지만, 뭐 아시죠? 요즘에 스타트업에서 거버넌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뉴스에 자주 나오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리하게 이 기업에서 왜 이것들이 중요해지는지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 물론 초반에 나오는 것들은 너무 거국적인 얘기라서 하나도 안 와닿으실 텐데 이제 와닿는 얘기로 점점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파리 기후 협약, 이번에 트럼프 미국 당선인께서 뭐 또 탈퇴하신다고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탈퇴하신다고 하는 그 파리 기후 협약이 언제나 ESG를 얘기하면 가장 처음 나온 얘기인데, 전 세계 온도를 2도 이상 올리지 않을 거고, 이제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은 이제 기업 그 국가에서 1.5도 이상 올리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소위 말하는 중진국들, 개발도상국들에게 지원금까지 이제 해야 된다라는 이 협약이 꽤나 이제 선진국들에게는 부담이 빡센 협약이 있고요. 이걸로부터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 하는 것들이 이제 국가에 점점 퍼져나가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꽤 배출권 거래제부터 대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에 진심이다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게 지속가능 개발 목표인데, 사실 대기업 홈페이지 들어가면 여기 지속가능 개발 목표 SDGs에 가입했다라고 하는
그 회사들이 꽤 있거든요. 17개 주제고 사실 요 17개 주제를 보면 빈곤, 가난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기업에 적용이 가능할까 싶긴 한데 뭐 성평등, 기후 변화, 그다음에 교육, 건강 이 기업에도 사실 이슈가 되는 것들 많죠. 뭐 기업에 있으면 당연히 교육도 하실 거고 우리 건강 검진도 하실 거고 뭐 이런 이슈들까지 ESG에서 조금 더 상위 단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는 사실 조금 넓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부터 나왔던 이 OECD에서 기업 실사 지침이라고 있는데 사실 실사라고 하면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번역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듀딜리전스 가이드가 나왔는데 이제 대기업들은 자신의 협력사, 공급사, 고객사들에 대해서 실사를 하고 환경, 부패, 인권, 노동, 지배 구조에 대해서 문제가 없음에 대해서 직접 실사를 나가서 조사를 하고 피드백까지 한 결과를 공개를 하라라는 저 지침입니다. 이 지침이 사실 나올 때까지는 실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거나 요런 좀 약간 무조건 해야 된다 느낌보다는 하는 게 좋다 약간 가이던스의 개념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법이라고 하죠. 유럽의 의회를 통계한 법들을 보면 이 지침을 토대로 실제로 대기업들이 실사를 시작했고 여기 아마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 중에는 좀 대기업이랑 거래를 이제 하기 시작한 기업들 중에는 일부는 우리 회사에서 실사를 나가서 뭐 ESG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이런 요구를 받으신 회사도 있을런지 제가 실제로 이제 대기업들 이제 협력사들 평가 실사를 많이 나가는데 거기에는 물론 IT 중심의 플랫폼 기업들도 종종 이제 섞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거래 관계 이슈 때문일 것 같은데 그때 보통 요 지침을 많이 활용하고요. 이제 여기 스타트업 계신 분들도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이제 유럽 의회에서 통과된 지속 가능 보고 지침이란 건데 CSRD라고 많이 부르고 물론 이 지침은 유럽에서 일정 규모 이상, 일정 매출 이상을 올리는 기업들은 ESG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 우리 사업 왜 우리 다들 주식 하시잖아요. 네. 주식 하시기 전에 그 회사 사업 보고서 한 번씩은 다 보고 하실 것 같은데 그것처럼 이제 유럽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협력사, 고객사들을 포함한 그 공급망에 이슈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유럽에 공개를 하라라는 거고 이제 그 기업 규모는 이제 소위 말하는 대기업에서 이제 점점 내려올 예정입니다. 이거는 2022년에 유럽 의회를 통과했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독일이나 동유럽 이런 국가들의 공장을 짓거나 실제로 매출이 높은 기업들이 많은데 거기에 직접 거래를 하게 되는 스타트업들은 이제 여기서부터도 좀 영향을 미치게 되실 거고 저기 공개를 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의 데이터부터 이제 보관하는 것부터 아마 출발을 하시게 될 텐데 여기서부터 조금 영향을 받으실 거고 그리고 2024년 4월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유럽 의회를 통과했고 여기서부터 또 영향을 받으시는 게 공급망 실사 지침이라고 해서 뭐 특히나 무역이나 해외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 코트라에서 이런 자료 되게 많이 나왔을 텐데 공급망 실사 지침이 통과되면서 유럽에서 일정 이상 거래를 하시는 대기업들은 자신의 협력사, 공급망, 그다음 밸류체인에 들어와 있는 기업에 대해서 실사를 반드시 하고 그 실사의 결과에 따라서 뭐 네거티브한 이펙트가 발견되면 피드백을 하고 모니터링을 한 거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 공개를 하라라는 이 디렉티브가 통과된 게 공급망 실사 지침이고 실제로 이 영향 때문에 이제 제 개인적인 좀 경험을 말씀드리면 대기업에 있는 이제 공급망 관리 부서에서 혹시 요거 대응 가능하냐 계속 본인들 협력사, 공급사, 고객사들에 대해서 실사를 대신 나가줄 수 있냐 실사를 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요약해줄 수 있냐 약간 사실 이런 문의가 저한테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뭐 중견기업, 대기업들 위주일 것 같긴 한데 향후에는 이제 스타트업까지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밸류체인이나 서플라이체인, 뭐 공급망 이런 표현이 있는데 대부분 여기 스타트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뭐 IT 플랫폼 이런 거 위주이실 거라서 우리가 거기에 해당이 될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밸류체인을 간단하게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은 뭐 광물을 캐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광물을 캐와서 그 광물을 대기업 생산 공장에 이제 운송해 주시는 회사도 있으실 거고 실제로 제품을 생산해 주시는 회사도 있을 거고 그 생산된 제품이 고객한테 넘어가게 또 운송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이용하다가 이제 버려지면 폐기 처분됐을 때 폐기 재활용까지 이 일련의 과정을 밸류체인이라고 봤을 때 여기서 사실 우리 회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사실 다 다르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는 속해 있다라는 건 사실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이 ESG에서
밸류체인 공급망 안에서 우리도 함께 준비를 좀 해야 된다는 건 아마 인식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밸류체인 맨날 말씀드리는데 이게 다들 헷갈려 하셔서 그냥 제가 사실 휴대폰을 예시로 드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휴대폰에 어떤 분들은 그 반도체 칩에 들어가는 원 이제 뭐 히토류 같은 거 항상 이슈가 되는데 그런 원자재를 생산하시는 회사도 있을 거고 그런 광물을 반도체 회사까지 운송해 주시는 회사도 있을 거고 반도체 칩을 결과적으로 만들어서 휴대폰을 만드는 삼성, 애플이 가장 대표적인 휴대폰 생산회사 우리가 가장 소위 크게 보는 대기업 브랜드일 테고 저희 주머니에 휴대폰 한 대씩은 다 있으실 텐데 그 삼성이나 애플에서 만든 휴대폰을 고객에게까지 운송해 주시는 회사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저희가 언젠간 버리면 재활용하는 회사도 있으실 테고 물론 IT 플랫폼을 한다면 그 과정에서 휴대폰 생산물 안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포함되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ESG를 계속 말씀드리면서 좀 강조드리는 사항은 뭐 과거에는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ESG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사항은 스타트업도 ESG에선 예외는 아니고 이게 대기업의 영역으로만 우리가 여태까지 남겨놨다면 이제는 스타트업도 함께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걸 조금 강조드리면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스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하고 저희랑 그 이제 스타트업의 ESG를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뭐 스타트업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해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조금 현안과 과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 내년에도 더 발전시킬 거고 더 발전시켜서 스타트업도 힘들지 않게 그 정보를 이용하는 대기업들도 편하게 하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인데 이거에 대해서 일단 한번 저희가 준비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공급망 안에서 대표님들 그다음에 스타트업 뭐 직원분들 대기업의 그 스타트업 고객사 협력사 공급망 관리하시는 분들도 다 행위자인데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해서 저희가 좀 찾아봤어요. 웬걸? 첫 번째 하나 문제점에 부딪힌 게 스타트업에 나는 다닌다 나는 스타트업의 대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스타트업의 정의를 못 내리세요. 제가 그래서 사실 법률도 좀 찾아보고 위키피디아 백과도 좀 찾아보고 뭐 사실 인용을 하면 안 되지만 나무 위키도 찾아보고 스타트업이 뭔가 라고 계속 찾아봤는데 정의가 없어요. 스타트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실리콘밸리에서 IT 기업들이 먼저 썼던 용어긴 한데 사실 여기 오늘 스타트업 포럼 코스포도 계실 테고 나는 스타트업 대표야 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스타트업이 뭔데요 하면은 대답을 잘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대답을 못 하겠고 그나마 비슷한 게 벤처라는 표현인데 지금 여기 대표님들한테 당신은 벤처 대표입니까 스타트업 대표입니까 라고 물으면 거의 다 스타트업이라고 하실 것 같은데 분명히 마음속에 유의미한 차이는 있다라고 저희가 일단 염두에 두고 특징들만 몇 가지 뽑아보면 뭐 위키피디아를 가장 열심히 참조했지만 일단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혁신을 하고 빠른 성장 그다음 특히나 외부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기업이 일단 스타트업인 것 같다라고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스타트업 저런 특성을 가진 기업들의 ESG를 입히려고 하니 사실 저희도 연구기관은 아니거든요. 코스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선배님들이 참 그 좋은 선행 연구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일단 잘 참조를 했습니다. 오늘 사실 중기부가 오실 줄 알았는데 중기부 오면은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다들 바쁘실 것 같아서 일단은 선행 연구 여기 혹시 관심 있으시면 선행 연구 한번 참고하셔도 좋은데 일단 중기부에서는 이제 VC 투자를 위한 스타트업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고 SBA 서울경제진흥원에서도 뭐 스타트업 ESG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사실 너무 선행 연구를 잘 해주셔서 뭐 이 정도를 바로 곧바로 적용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을 정도로 잘 만들어 주셨고 몇 가지 좀 특징만 하나 말씀드리고 가면 사실 이제 중기부에서 만들어준 VC 스타트업 가이드라인은 하나 특징이 이제 투자를 염두에 목적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 스크리닝 그러니까 이 체크리스트에서 네거티브한 지점들이 많은 기업을 배제하는 전략을 일단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ESG를 리스크 측면에서 접근하는 기업들은 사실 그런 전략으로도 많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 파트에서는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에 SBA 중기부 서울경제진흥원에서 만든 가이드라인도 사실 스타트업이 뭐 힘이 여건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에서 조금 많이 배려했다라는 느낌은 받았고, 사실 저희도 요걸 많이 참조해서 그 프레임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트업을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나 있는 부분이 딱 여기였습니다. 다 좋은데 저기 하나 보시면 이게 제 이제 실무자 입장인 걸 수도 있는데, 비즈니스 모델이 확립되기 전과 확립된 단계는 무엇일까요? 스타트업에서 근무하시면서도 비즈니스 모델이 확립되었다라는 걸 우리 내부적으로 확립되었다 혹은 시장에서 먹혔다라고 봐야 되나? 레벨 3에서 성장 단계는 뭐고 M&A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근데 여기 다 스타트업 다니시는 분들 아시겠죠? 궁극적으로 IPO나 M&A를 염두에 두지 않는 스타트업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분 예시로 들어주셨던 거는 이제 시드 프리 A, 시리즈 A, 시리즈 B 이렇게 나눠 주셨는데, 사실 시리즈 A, B 프리 이게 되게 우리가 그 투자 단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임의적으로 쓰는 용어지, 뭐 5억을 투자 받으면 뭐 프리야? 10억을 받으면 시리즈 A, 사실 이게 정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걸로는 결국에 스타트업이 되게 생존하기 힘들고 어떻게 구분하기도 힘들고 정의 내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실 저걸로는 실무자인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적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일단 이 판부터 깨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좀 갔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또 화두에 떠오른 게, 그러면 우리가 스타트업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가 계속 키워드로 떠올라서, 뭐 스타트업에 계시니까 제이커브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이커브 그 결국의 핵심은 죽음의 계곡을 벗어나느냐, 죽음의 계곡을 통과해서 수익화를 이뤄내는가. 그래서 사실 제가 저 이론이 맞는가 싶어서 좀 찾아봤는데, 테슬라도 영업이익을 흑자 전환하는데 한 15년 걸렸다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사실 외부 수혈도 되게 많이 받았고 은행 대출도 많이 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제가 몇 가지 좀 찾아보니까 국내 이제 스타트업의 성공 신화라고 할 만한 기업들도 그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하는데 이제 창업 딱 한 요이 땅 한 그 순간부터 짧게는 5년, 길게는 한 15년, 20년까지도 계속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죽음의 계곡을 어떻게 벗어나느냐가 결국에 스타트업을 가르는 핵심일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론에 입각해서 몇 가지 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실증 분석을 좀 해봐야 되니까 코스포랑 저희랑 그때부터 머리 맞대고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저희는 어쨌든 앞서서 저희 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기억 안 나실 수도 못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KCB는 어쨌든 기업 정보, 재무 정보를 기반으로 강점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저희는 재무 정보를 쫙 깔아놓고, 코스포는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이 스타트업 생태계를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머리 맞대고 한번 실험해봤는데, 그럼 저희 재무 정보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일단 매출액 정보니까 매출액 정보 써도 되냐? 코스포 안 된다. 저 죽음의 계곡을 벗어날 때까지 매출 하나도 못 올리는 기업 많다. 근데 그 10년, 15년 지났을 때 유니콘까지 가는 기업들 많다. 매출 정보는 일단 유의미하지 않다. 그래서 일단 뺐고요. 그럼 부채 정보는 괜찮냐? 그 스타트업에 정말 진심인 대표님들은 부채도 무조건 많고 그 대표님 개인도 많을 것이고 기업도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 죽음의 계곡을 벗어날 때까지 외부 투자도 받아야겠지만 은행에서 땡겨올 수 있는 돈도 다 땡겨오기 때문에 부채도 적절하지 않다. 그럼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각종 증가율 다 빼라. 이거는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아까 계속 스타트업의 정의가 뭘까, 특징은 뭘까 해보니까 결국에는 시장을 바꾸는 패러다임을 가진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외부 투자라는 지점에 조금 저희가 이제 포커싱을 했고, 그 다음에 생존으로서 어쨌든 기업 덩치가 커져간다라는 사실은 뭐 코스포 측도 저희 측도 이렇게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춰서, 그러면은 요 두 가지 특징을 잡고 한번 기업을 분석해보자 해서 다시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딱 두 가지 특징만 봤습니다. 일단 기업의 자산 규모. 왜냐하면 기업이 결국에 커져간다는 거는 유무형의 자산을 넓혀 나간다는 뜻이니까, 자산은 기업이 성장해 나가고 버텨나가면 커질 것이다. 그 다음에 어쨌든 죽음의 계곡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부 수혈을 어쩔 수 없이 적극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 최근에야 VC 시장이 조금 안 좋다 해서 VC를 거절하시는 대표님들도 꽤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은행 대출은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만 좋다면 외부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의견은 저희가 공감해서
이렇게 사실 한번 조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그 다음에 또 볼게요. 그래서 사실 오른쪽에 숫자를 보시면 되게 지금 이 시간에 숫자 보면 졸리실 테니까 왼쪽 한번 표 봐주시면 저희가 결국 이제 이 기업을 나누는 기준을 딱 두 가지 가져갔는데, 하나는 자산 금액이 얼만큼 되는지, 두 번째는 투자 금액이 누적 투자 금액이 얼만큼 되는지. 그래서 A, B, C 그룹으로 그냥 깔끔하게 나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누적 투자 금액을 저희가 440개 기업, 뭐 물론 최초 분석했던 기업은 약 2,000개인데 그 중에 뭐 사실 스타트업이긴 한데 뭐 이제 구체적인 기업명 말씀, 뭐 예를 들면 토스 스타트업 출신은 맞지만 이제 우리가 스타트업 기업이라기에는 기업 규모가 너무 커진 기업들 또 제외하고, 뭐 법무법인, 회계법인처럼 전통적인 기업군에 있는 전통적인 산업을 제시하는 기업들도 스타트업이라 부르기 애매한 기업들 제외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뭐 폐업된 이슈가 있는 회사들 빼고 나니까 한 440개 정도 기업을 분석을 했고, 저희가 막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해보니까 대략 30억, 150억 기준으로 예를 들면 누적 투자 금액이 150억이 넘어가는 기업들을 보니까 이제 저희가 다 찾아봤거든요. 하나하나 막 검색해서 보니까 이제 이런 기업들은 스타트업이라고 부르기엔 덩치가 너무 커졌거나, 혹은 자산이 150억 이상 넘어가, 쉽게 얘기해서 서울에 10억짜리 아파트가 15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이것도 기업이 생각보다 규모가 커져가서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 풀에서 분석 툴로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뺐고요. 저기 보시면 A그룹은 보시면 자산도 30억 미만에 누적 투자도 30억 미만으로 소위 말하는 초기 스타트업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저기 C그룹 보시면은 이제 투자도 누적 투자도 늘어나고 자산도 늘어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성장 단계, 이제 죽음의 계곡을 벗어날 기미가 보이는 기업이라고 했고, 사실 B그룹이 조금 특징적인데 자산은 조금 커졌는데 이제 기업 규모가 커져간다는 뜻이겠죠. 누적 투자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기업. 실제로 그 다음에 저기 제가 B그룹의 BA라고 밑에 간단하게 써놨는데 자산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되게 좋거나 어떤 특징적인 점이 있어서 누적 투자 금액은 계속 올라가는 기업, 이렇게 저희가 네 부류, 쉽게 말해서 A, B, C 중에 B도 이제 두 부류 이렇게 사실 나눠봤는데,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약간 기업의 특징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스타트업 A그룹에 있는 기업이든 B그룹이든 C그룹에 있던 기업이든 결국에는 우리나라 생태계상 언젠간 대기업이랑 거래를 해야 될 테고, 해외 매각을 준비하시든 국내 IPO를 준비하시든 이제 ESG 리스크 관점으로 접근하시든 생존 전략으로 접근하시든 이제 우리의 셀링 포인트로 접근하시는 결국 ESG를 적용하기는 해야 된다. 그다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기업 규모까지 이렇게 사실 저희가 나눠봤어요. 그 다음에 사실 SBA나 VC 저기 중기부에서 만들어 주신 VC 체크 리스트가 사실 되게 괜찮아서 많이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봤는데, 어쨌든 환경에서는 결국에 우리 기업의 그 온실가스 배출량 이런 것들은 계속 관리를 해주셔야 될 테고, 환경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약간 선언적인 의미긴 해요. 그래도 이 환경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적용하겠다. 그리고 이제 저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오늘 뭐 친환경 사업, 환경 테크 하시는 기업들도 많은데 그런 데는 자기들의 셀링 포인트로 가져가셔야 되니까 어떤 부분이 우리의 친환경 포인트다 이런 것들 관리하셔야 되니까 사실 차등 적용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셔야 된다. 가이드 수립했고요. 뭐 소셜은 뭐 스타트업 계시면은 작은 기업이라고 사실 노동청 안 갈 일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을 필두로 한 노동법 당연히 관리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스타트업이라고 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안 받을 것 같은데 잊을만 하면 스타트업에서 뭐 과로사 이런 이슈까지 나오니까 최소한의 관리는 해주셔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도 더 강화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희 가이드를 짰고, 마지막으로 사실 거버넌스가 제일 힘든데 이게 제가 이거 적어왔는데 사실 거버넌스의 정확한 의미를 S&P 글로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결정 요소에 포함되는 모든 것들,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부터 정부의 정책이면 기업의 정책이겠죠. 까지 뭐 이사회, 경영진, 주주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고 주주의 권한과 책임은 어떻게 되는 그 일련의 과정을 거버넌스라고 한다. 사실 중소기업에서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작은 규모일수록 거버넌스 얘기할 때마다 뭐 윤리 규정이 있는가, 뭐 윤리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건 저 이사회 우리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론 대표님을 필두한
필두로 하는 강력한 리더십에 따라 끌어나가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가 어떤 의사결정, 주주들의 관계와 책임과 권한을 어떻게 나눠가는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하려고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가진 가이던스로 사실 9개 기업에 대해서 파일럿 테스트를 시작했고 무작위로 9개를 했고 코스포츠랑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중에 2개는 또 빠지더라고요. 저희 아까 만들었던 매출이 아니라 자산이 150억을 넣거나 투자 금액이 150억이 넘어버려서 사실 뺐고 뭐 파일럿 테스팅과 언젠간 저희 내후년에는 사실 몇백 개, 몇천 개 기업을 하는 게 목표인데 일단 총 7개 기업에 대해서 한 달간 사실 저 가이드대로 혹시 그 회사에서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고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겠냐 사실 저희가 여쭤봤어요. 내부 자료도 해보고 기업 재무 데이터도 뽑아보고 다 해봤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타트업에 이제 뭐 경영 관리하시거나 관리 업무 하시는 분들은 좀 공감하실 수 있는데 저희 이제 노동법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 빼고는 거의 못 하고 있었어요. 환경에서 이제 기업 규모가 이제 커질 걸 감안하시고 대기업하고 거래가 늘어나실 거 감안한다면 적어도 이제 우리 회사의 전력량은 어떻고 그 이외에 에너지 사용량 그다음에 적어도 용수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나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뭐 CSRD를 준비하거나 공급망 실사를 준비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최소한의 그런 정보조차도 파악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신 기업이 대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이 소셜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잘 지키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외의 부분들은 사실 아직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준비하신 기업이 없다라는 게 일반적이었고 그 다음에 지배 구조에서 저희가 의사결정 구조를 사실 저는 보고 싶지만 어쨌든 그건 제 개인적인 욕심이고 아직 우리나라에서 거버넌스를 조금 보려면 뭐 윤리 경영 이사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는데 전반적으로 그에 대해서 뭐 기록 관리가 있다라거나 어떤 활동을 해왔다 저희가 사실 확인된 내역이 없더라고요. 물론 기업 규모가 작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저희 가이드가 저도 이제 스타트업에게 적용하는 게 힘든가? 아닌가? 약간 이런 회의도 많이 들어서 그래서 나름대로 좀 다시 분석을 하면서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좀 결과를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파일럿 테스트의 결과가 사실 썩 만족스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됐느냐 나름대로 스타트업이란 게 특성이 있고 저기 죽음의 계곡을 벗어나기 위한 생존이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저희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몇 가지 좀 찾아보니까 대략 요 정도 한 3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3가지를 한번 뽑아봤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그래도 오늘은 아까 제가 계속 뭐 오고 계셔서 ESG가 뭐냐라고 하니까 아시는 분들은 꽤 계셨는데 들어보셨다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데 첫 번째로 이제 실무자단까지 어쨌든 저희가 컴하면서 느낀 점은 ESG가 뭔데? 라고 하시는 의견. 사실 그게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가이드를 드렸을 때도 사실 저희는 가이드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막 설명도 막 써드리고 하는데 모르겠다 처음 본다 이런 그다음에 이해가 부족하고 두 번째로는 들어는 받고 이걸 언젠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는데 우리가 왜 해야 돼?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이해가 없으시거나 이해가 부족하신 그런 좀 의미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ESG가 뭔지도 알겠고 이제 사실 어느 순간에 이제 뭐 거래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살살 들려온다라는 것도 알고 우리도 이제 언젠간 준비를 해야겠다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여력이 없다. 뭐 여기 스타트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뭐 1인 2역, 1인 3역 사실 흔하실 텐데 해야 된다라는 건 우리가 언젠가 해야 된다는 건 반드시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일단 현실적으로 할 인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다. 두 번째 여력이 없는 이런 특성이고 세 번째는 제가 스타트업 코스포랑 뭐 미팅할 때도 그렇고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 의견도 많이 들었을 때마다 이제 듣는 의견이 너무 좋다. 그래 글로벌 가이드를 따라갔고 우리 국내법도 따라가고 막 반영을 많이 해놨는데 이거 과연 스타트업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다. 이거 못한다. 스타트업이 현실에 맞지 않다. 우리 스타트업 특성에 맞지 않다. 뭐 사실 이런 의견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우리는 이런 산업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너네가 제시한 거는 뭐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화학 산업에서 하는 거 아니냐, 혹은 전자통신 쪽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건 못하겠다. 약간 이런 의견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스타트업도 이걸 준비를 해야 되고 대기업도 이걸 같이 파트너로서 끌고 나가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 일단 그럼 하나씩 다시 이제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로 이해가 부족하시다. 이건 사실 제일 쉬워요.
계속된 저희가 교육도 해드리고 교육 자료도 드리고 설명 자료 드리고 그리고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하지만 사실 제가 저기 아까 그 연역에 놨었는데 우리나라도 2026년부터는 이제 코스피 자산 2조 이상 기업이긴 했는데 그 협력사를 포함한 ESG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걸 의무화하려고 법을 추진하다가 사실 취소됐거든요. 사실 유럽이 시작하고 미국이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언젠간 해요. 결국에 그게 법으로 들어오게 돼서 물론 뭐 여기 스타트업 분들도 결국에 대기업하고 거래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돼서 이제 법에서 안 하면 안 된다는데 어떻게? 사실 이때까지 오면은 당연히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맞춰야 되는 것들, 그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저는 사실 첫 번째 문제는 좀 간편하게 생각하고 사실 두 번째 문제가 제일 힘들죠. 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중요도도 알겠는데 시간도 없고 돈도 없다. 이거 사실 이게 제일 힘든 문제였고 세 번째는 저희랑 코스포가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면서 스타트업에 가장 적합하고 스타트업 분들도 실현 가능하고 적용 가능한 가이드를 좀 나갈 예정이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실제로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ESG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고 하면 기업의 내부에 있는 정보를 사실 거기 있는 팀원분들이 사실 모든 걸 적나라하게 사실적으로 공개를 해주셔야 저희도 이 기업이 ESG를 준비하고 있거나 혹은 향후에 이제 글로벌 ESG 이슈가 나와도 대응이 가능하겠구나. 사실 생존 전략으로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희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데 전혀 준비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도 뭐 방안을 검토해서 결국에는 ESG 리스크 해칭도 하셔야겠지만 우리도 아까 밸류 체인 안에서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그 스타트업의 그 ESG 정보 리스크를 함께 공유하셔야 되는 그 거래 상대방 이 정보 이용자 관점에서도 조금 접근을 해봐서 좀 약간 대안 정보라고 부르죠. 우리 기업의 전통적인 재무 정보뿐만 아니라 트렌드하게 떠오르는 ESG 정보뿐만 아니라 기업의 색다른 정보들을 붙여서 ESG 리스크 혹은 다른 ESG 특성을 좀 뽑아낼 수 있는 정보를 저희가 합쳐보고 이 정보를 내년에 사실 또 파일럿 테스트 돌리면서 유의미한 결과값이 나오는지 찾아보고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이 공수를 가장 적게 들이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활용해 볼 예정인데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정보를 한번 저희가 붙여볼 건데 첫 번째는 기업 연결망 정보라는 거고 두 번째는 기업 창폐업 정보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왜 저희가 이 정보를 붙이려고 했는지 어떤 활용처를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혹 저희가 요거 사실 스타트업이랑 업무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저희는 사실 관심 있는 기업은 법인 A였어요. 법인 A인데 웬걸? 알고 보니까 저기 법인 C가 대표님이 동일 대표자예요. 그리고 웬걸? 본점 주소와 같은 법인 F가 있어요. 그리고 웬걸? 저기 주주가 거의 동일한 법인 B가 있어요. 사실 저희는 언제나 법인 A만 바라보면서 그 이제 뭐 기업을 평가하고 그 기업의 정보를 얻어내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는 연결망들이 꽤 넓게 나오더라고요. 스타트업도 마찬가지고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기업이 얼마만큼 많은 이런 그 연결망을 가지고 있는가 간접적으로 통해서 이제 거버넌스 구조를 좀 파악하려고 저희가 사실 직접적으로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파악하기 힘들겠지만 간접적으로 이 거버넌스 정보를 파악해서 기업에 좀 붙여가지고 저희가 사실 제일 파악하기 힘든 정보가 거버넌스였는데 이 정보를 통해서 조금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한번 좀 파악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또 재밌는 인터뷰를 봤는데 우리나라에 성공하신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마찬가지이실 텐데 젊었을 때부터 창업을 도전하신 분들도 많고 사회생활 하시다가 이제 창폐업 하시면서 이제 성공 반열에 오르신 유니콘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많으신데 사실 스타트업이 처음에 도전했다가 실패해서 법인을 폐업하고 또 다시 창업하고 또 실패하고 사실 저희도 그렇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도 그렇고 그거를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스타트업은 언젠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공감대를 이뤘는데 생각보다 재밌는 이건 여담인데 재밌는 정보로 창폐업이 많으면 많은 기업일수록 사실 기업의 부도율의 연관성 상관관계가 조금 높다고는 하더라고요. 물론 스타트업은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되고 결국에 혁신적인 모델을 이루기 위해서
언젠가 저런 실패들이 밑거름이 되어 간다고 저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정보들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언젠간 VC 투자를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실 텐데 제가 이런 정보를 덧붙여서 왜 이분들이 창업과 폐업을 이렇게 했고 그 창업과 폐업을 통해서 현재 진행 중인 기업에는 어떠한 점을 사업적으로 디벨롭했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는지 사실 이런 정보들을 좀 붙여보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버넌스에서 지금 사실 스타트업에서 그런 정보를 얻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지금 대표님들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끌어 나가는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틀렸다라고도 생각하지 않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저런 창폐업 정보를 통해서 대표님이 어떤 리더십,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더 디벨롭하실 수 있었는지 조금 붙여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정보를 또 붙여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이 밸류체인 안에서 스타트업도 ESG를 하셔야 되는데 대기업은 이제 특히나 해외 수출이 많은 대기업 고객사들은 좋든 싫든 이제 ESG가 거의 의무화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스타트업 대표님들, 담당자님들이 힘드실 거예요. ESG를 준비하시는 게. 근데 역으로 사실 그 정보를 요구하는 대기업들, 투자사들, 고객사들도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이 정보가 없으면 사실 이제 글로벌하게는 시장에 좀 진출하는데 이제 허들이 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대한 정보를 활용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부 유관기관 이런 데는 사실 이제 보시면 뭐 지원금 사업도 많이 여기 참여하실 때고 뭐 다양한 사업을 많이 이제 스타트업도 참여하시고 정부 유관기관들도 많이 해주시려고 하는데 사실 저쪽에서 조금 연결망 정보를 활용하시면 좋은 점은 사실 동일 중복 수혜자가 나오지 않는 연결망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스크리닝 할 수 있는 사실 비재무적인 그 리스크 스크리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사실 VC 투자자 혹은 투자를 받고 싶어하는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도 물론 저 ESG를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활용해서 사실 리스크 해칭을 하라라고 먼저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경험 아까 창폐업 정보를 활용해서 폐업이 많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폐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까지 어떤 정보 어떤 기업의 의사결정 그 다음에 본인의 대표님의 그 경험을 디벨롭해왔고 사업적으로 발전시켜 왔는지 대한 정보로서 사실 인터뷰해 보시고 실사해 보시고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조금 더 명분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전통적으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결국엔 거대 대기업들하고 언젠가는 투자 거래를 하셔야 될 텐데 그때 기본적으로 ESG 리스크에 대해서 혹은 ESG 강점에 대해서는 저쪽에는 이제 향후의 정보를 같이 공유해야 되는 파트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이드에 따라서 이 기업이 가이드를 얼만큼 잘 준수하고 있는지 잘 준수하지 못한다면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디벨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재가공해서 함께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이것도 내년에 조금 더 디벨롭 해보고 또 내년에 파일럿 테스트도 물론 더 열심히 데이터도 물론 더 열심히 붙여볼 예정이지만 아마 방향성은 저희가 제안드리는 방향성은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제 발표가 마지막인데 결국에 ESG가 뭐 여기 스타트업에 소속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소속하고 계신 분들은 좋든 싫든 스타트업도 하셔야 되고요. 이제 글로벌하게 가이드가 나오기 시작하고 대기업들도 사실 되게 ESG 때문에 협력사 관리라고 예전에 표현하던 부분에서 되게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사실 먼 나라 이웃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함께 이뤄나가야 될 사실 가이드를 만들어가는 거라서 이 부분에서 조금 기회가 된다면 저희도 잘 준비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시는 분, 정보를 이용하시는 분들 모두가 좀 활용하실 수 있는 정보로 조금 디벨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지금 시간 늦으셨는데 발표 드려주셔서 감사하고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